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8년 당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서를 통해 병진 노선의 완성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에는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고 사업종합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무기나 핵잠수함 등을 언급하며 국방력을 계속 강조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4대 군사노선의 기초 위에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군사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은 2015년과 2019년 두 번의 10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군사정책으로 강조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인민군 창건 71주년을 맞아 인민무력성을 방문하여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개적으로 다각적, 입체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라고 지시하면서 정치사상 강군화를 통한 사상무장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통해 핵, 미사일 전력의 보조를 맞추고 군수공업을 육성과 국방과학 발전을 통해 군사부문 전반에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김정은 시기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성공하였다.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핵실험을 지속했고 2016에서 2017년 기간 동안 화성-10, 화성-12, 화성-14, 화성-15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였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시험 발사도 지속하며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9년에는 신형 전술무기 4종을 선보이며 전술적 타격 능력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군사체계.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군조직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와 군총정치국, 군총참모부, 국방성 등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군사기구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군사노선과 정책을 결정하고 군수공업을 포함한 국방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국무위원회는 2016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직된 기관으로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이다. 2019년 8월 개정된 헌법에서 국무위원회를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진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이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며 당의 지시에 따라 무력 전반을 총지휘하는 최고 군사집행기관이다. 국방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군 관련 대외 업무와 군수 및 재정 등 군정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군사 규모가 군사력. 북한 군의 규모는 상비군으로서 육군 11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전략군 1만여 명으로 총 128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규군 128만여 명 이외에도 교도대 60만여 명, 노농적유군 570만여 명, 붉은 청년군 위대 100만여 명, 호위 사령부 등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등 가능한 동원 병력이 762만여 명에 이른다. 북한은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을 교도대에,
노농자귀군, 붉은 청년근 유대, 준군사 부대 등에 동원시키며 예비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사시 정교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의 계급은 군관 15종, 하전사 8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관의 경우는 대원수,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대좌, 상좌, 중좌, 소좌, 대위, 상위, 중위, 소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전사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 상급 병사, 중급 병사, 초급 병사, 전사로 구분하고 있다. 지상군은 총참모부 이하에 10개의 정규전 후방군단, 91수도 방어군단, 고사포군단, 1개 기갑사단, 6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해군 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 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은 2014년 기존의 전략 로켓 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종으로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 13개의 미사일 여단을 편성하고 약 1만 명 수준의 병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략무기 확보를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장거리 미사일도 수차례 발사하였다. 외교정책.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당규약,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밝히고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 반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도 제17조의 당규약의 3가지 가치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과 자주성,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과 내정 간섭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 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제외 공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대탕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노선은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책동 반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도 당규약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라고 재천명하면서 평등과 자주성,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대서방 외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 미국, 소련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자극되어 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 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 북한의 대서방 외교 방식은 민간 수준의 민간 외교 방식과 정권 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대부분의 경제 지원을 받아오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초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실리 외교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 문제와 대북 체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하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체제 해결을 통한 경제 발전 추구 전략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김정일 정권은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럽연합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로 발전시키고 공식적인 외화 결제 수단을 기존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핵 문제로 인한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발전적인 외교적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도 적극적 나서 각국의 대표들이 북한에 초청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으로 실패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제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기점으로 유화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특사단을 보내 북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대화를 시작하였다. 2018년 유화적인 협상 국면이 조성되면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한편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2018년 6월, 2019년 2월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2013년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회복하였다. 2020년에 들어와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해나가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미 외교 노력도 기울였으나 북미 간의 실질적인 대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 활동의 자주적 원칙하에 전략적 대미 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반제 자주 역량 전략 강화를 재강조하였다. 특히 북중 친선 관계 발전을 사회주의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재교정하고 강대강, 선대선을 대미 관계의 원칙으로 표명하였다. 외교 활동. 북한의 주요 외교 활동은 김일성의 방문 외교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6.25 전쟁 남침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한 이래 10회 소련 방문, 13회 중국 방문, 그 밖에 동유럽권을 2회, 아프리카를 1회 순방하였다. 정권 수립 초기에는 소련에 치중하다가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계기로 중국에도 같은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중소 분쟁으로 북한은 자주 노선을 선언하며 중소 간을 저울질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줄타기 외교를 전개하였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쇼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1961년 7월 북한이 소련, 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소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2년 10월의 쿠바 사건과 중소국경 분쟁은 중소관계를 악화시켰고 북한은 다시 중국으로 기울었으며 1967년 흐루쇼프의 실각과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북한은 소련으로 기울었다. 북한의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어 3년씩 연장되고 1965년 2월 소련의 총리 코시친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한동안 친소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 소관계는 안정되었고 자주 노선도 점차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강화 및 친선 협조 관계 발전을 내세우면서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인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 군사적 실리 지원을 추구하는 등 대중, 소실리 추구 외교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소련이 개혁, 개방 노선을 채택하고 1990년 9월 한소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 행위라고 비난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이 출범하자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으며 1992년 8월 한중수교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중국과의 기존 유대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동유럽 외교도 중소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소관계와 함소관계를 가지고 변화해왔다. 북한의 대동유럽권 관계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동유럽 국가와는 다른 공산대국을 추종함으로써 북한과 동유럽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였으나 북한의 대중, 소관계가 균형적 관계로 급진전되었고 중소분쟁 시기에 대소자주 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정권대표단을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일,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에 순방시켜 동유럽 국가와의 상호정책 지지를 다짐하였고 1978년 베트남 공산화 직후 김일성이 중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루마니아와는 장기무역협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와는 10년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 의정서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와는 상호경제협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특히 1984년 5월 김일성은 소련 방문을 마친 뒤 곧이어 폴란드, 동독 등 동유럽 7개국을 순방하고 동독 및 불가리아와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도 경제, 과학, 기술 협조 강화에 합의하였다. 김일성의 동유럽 순방을 계기로 정치면에서는 3자 회담 지지 확보 등으로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경제면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사회주의권 중에서 경제 사정이 나은 동유럽 국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민주화가 추진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 이후에는 모든 동유럽권 국가들과 한국의 수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외교 무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과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문제와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초 북한과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지원 재개에 동의하는 2월 29일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이 합의는 파기되었다.
북한은 2018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협상을 추진하였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북미 양국이 평화와 번영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계 설립, 지속,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북미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범위 등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후 북미 간에는 일정 기간 소강,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제시하였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외교는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때로 소원해지기도 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순치 관계로 표현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혈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중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외교 기조 또한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였다. 중국은 1991년부터 북한과의 교역에서 사회주의 진영 경제의 틀 안에서 유지해온 구상 무역을 포기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북중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2012년 강성국가 건설 완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미 대화 및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자 했다. 김정은 체제의 대중 외교는 북중 친선 우호 협력의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북한과 혈맹보다 정상국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자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를 위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 채택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5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적인 북중 관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중 양국은 문화 및 인적 교류도 진행하였다.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1970년대 동서 간화의 무대와 미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남북 대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다소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1990년대부터 수교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 선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 등으로 북일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대일본 외교는 경제적 실리 확보와 중국 의존 일변도 정책의 탈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원화된 외교를 추진하였고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북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이어졌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 제재를 추진하였다. 2018년 이후에도 북일 관계는 큰 진전이 없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냉전 시기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1996년 북러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등 경제협력 관계가 본격화되면서 북러 간의 정치 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
2000년 초로 오살린 협조 조약이 체결되어 북러 관계는 이념에 기초한 정치, 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조와 상호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1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소 수교 이후 소원해 있던 북러 관계를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 경제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장관이 방북하여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한반도 정세 평가 및 양국 간 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5. 경제.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기초를 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구분하는 핵심은 소유제도, 특히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는 가에 달려있다. 생산수단이란 생산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기계, 설비와 토지, 원자재 등을 말한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이러한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사회, 협동단체만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고 개인이 생산수단을 사적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6.28 방침을 밝히고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 2012년 6월 28일 이에 따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하였다.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연구 완성하여야 한다. 고 지시하였다. 발표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였는데 해당 담화를 통해 정식화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기업의 생산권, 고용, 해고, 임금 결정권, 이윤 사용, 분배권, 무역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실질 경영권을 확대시켰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담당제를 통해 담당 포전에 대한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가 구축해온 국가 발전에 대한 병진 정책을 답습하여 경제와 국방을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았다.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경제, 국방 병진 노선과 김정일의 선군 경제 건설 노선을 계승하지만 자신만의 경제 운용 관리 방식을 다르게 나타낸다. 한편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1월과 2015년 6월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고 이를 국가경제발전전략 중앙상무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총화해야 한다. 고 말하여 5년간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였다. 이어 2018년 4월 20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되었다. 기존 경제 핵개발 병진 노선에서
핵무력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경제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즉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판단에 따른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완수하자며 자주 노선 관철, 자력으로 경제 건설, 주체적 역량 강화, 인민대중 제1주의 구현, 당의 영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결국 북한은 대외적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면 돌파전이라는 새로운 노선 채택하게 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보다는 내부 자원을 동원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확실히 하였다. 이 경제 현황. 북한은 1990년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 1990에서 1998년간 연평균 마이너스 4.1%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총 생산력 수준이 1980년대 말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었다. 1990년대의 공장 가동률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당시 지방 공장과 같은 거의 대부분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일부 기간 산업 및 군수 공장만 겨우 가동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이러한 위기는 처음에는 사회주의 경제권과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석유, 원자재 등 주요 수출 국가였던 구소련이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주의 우호 무역에 의한 공급을 할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대외 경제 부문을 통한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 중단 및 감축은 곧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 요소 투입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전 산업 부문에서 산업연 간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의 북한 경제는 전시 경제가 아닌데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축소 재생산을 겪게 되었고 단기간 내에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99년 이후 북한 경제는 극단적인 축소 재생산 추세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지만 회복 추세는 선순환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A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2000에서 2005년간 북한 경제는 연평균 약 2.2%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지만 2006년 이후 다시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서 2006에서 2010년간 마이너스 0.1%로 침체를 보였다. 2010년대에는 2016년까지 소폭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 2020년 4.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체제의 구조적 경직성,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산업구조 불균형 심화,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 등 대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9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 명목 규모는 35조 5,616억 원,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은 140.8만 원이다.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 일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미미하며 2019년 기준 남한의 54분의 1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27분의 1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전반적 마이너스 성장세 추세와 달리 2003에서 2008년간 북한의 광업 생산 부문은 연평균 2.4%, 중공업 부문은 연평균 2.5%, 경공업 부문은 연평균 0.8%의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2000년대 중반 이후 실물 산업 생산력 부문에 있어서 단기간 미미한 회복세 추이를 나타냈음을 볼 수 있다. 2006에서 2007년간 마이너스 성장은 식량 생산량의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농업 성장률 때문이었고 광업 및 제조 부문의 성장률은 플러스 추세 속에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8% 늘어나게 되자 북한 경제는 3.1%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산업 생산력은 다시 연평균 마이너스 2.1%의 추세 속에 머물러 있다. 이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 축소와 남북경협의 위축, 시장 통제의 강화 그리고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 및 3대 세습 구축을 위한 평양 위주의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재원 집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 발전. 북한의 산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설비 대체 투자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으로 효율성, 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어도 대부분의 산업 연관 관계가 유지되는 재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원유 도입량이 1980년대 말 대비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북한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원유 도입량의 감소가 전력난, 원자재난 등을 야기해 중간재 생산의 공급 위기를 야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제품의 공급 축소로 연결되는 산업 연관 관계의 전반적 단절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은 2016년 5월에 개최한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기간 산업 정상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사회주의 강성 국가 성취의 우선적 과제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기초에너지, 소재 분야의 정상화를 산업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북한의 의미 있는 산업경제 발전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면 돌파, 자력갱생, 내부 예비 동원 등을 내세우며 산업경제의 위기를 자체적으로 돌파하려 하지만 자본 및 투입 요소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차 산업이 일정 수준 발달되어 있는 중진국형 산업구조에서 1차 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저소득 개도국형 산업구조로 퇴보하였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공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산업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산업의 주요 생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이 1990년대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사실 기초 원부자재의 부족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저하에 기인하므로 결국 에너지난과 맞물려 야기되었다.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기초 원자재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시 중간재 생산 부문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최종 소비재의 생산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는 북한의 산업 가동률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1980년대 수준의 산업 생산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원유 도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1992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북한에 요구함으로써 북한은 최저 한도의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 북한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300만 배럴대 수준의 원유는 아마도 군 경제와 관련된 산업 및 기간 산업 부문, 가장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수송, 운송 분야 그리고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의 작화용으로 이용되고 북한 가계의 난방용 및 취사용 목적의 사용량은 극히 적다.
교통통신. 북한의 육상 수송망은 주철 정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철도가 육상 수송의 중심이고 도로 수송과 해운 수송이 이를 보조하는 구조이다. 북한의 수송 부문에 대한 기본적 목표는 자력갱생 및 안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철도 교통 또한 북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철도 정책은 전철화, 표준궤화, 중량화의 3대 정책을 축으로 추진되었다.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는 1970년대 후반 무렵 철도 수송 능력 향상, 전철화, 철도 신설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갖추어졌다. 2018년 기준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89km이며 이 중에서 81.2%가 전철화되어 한국의 73.5%에 비해 전철화율이 높다. 북한이 전철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전기 기관차의 마력이 디젤 기관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북한 산악지형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류를 연료로 하는 디젤 기관차에 비해 수력 발전 등으로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전기 기관차를 통해 동력의 자급화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북한의 도로는 철도를 보조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역과 주변 지역 간의 연결 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150에서 200km 내 단거리 운송 위주로 건설되었다. 2019년 기준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6,180km로 한국의 11만 1,314km 대비 23.5% 수준이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658km로 한국의 4,767km 대비 13.8%이다. 질적인 면에서도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이다. 또한 노면의 균열이 심하며 평탄성이 낮아 평균 주행 속도가 50km/h 이하로 제한적이고 도로 안전시설 설치도 부족하다. 북부는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부에는 동고서저희 낙림산맥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어 동서 간 연결 도로가 적다. 또한 대부분의 도로는 계곡이나 하천을 따라 건설되어 교량과 터널이 많다. 북한은 초기 도로 건설의 기본 방침으로 산간지대의 교통 문제 해결, 농촌 격리의 기계화 실현,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도로 건설, 도로 운송은 30km 이내의 단거리 운송에 국한하는 것으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국토건설 총계획에 근거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의 항만시설은 동해의 청진, 나진, 선봉, 단천, 흥남, 원산항과 서해의 남포, 송림, 해주의 9개 무역항과 신의주, 신포 등 15개 연안항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는 동해안 나진, 선봉, 청진, 단천, 흥남, 원산항과 서해안 해주, 남포, 송림항 등 무역항 9개, 원양수산기지항 5개, 어항 30여 개 등이 있다. 주요 자원. 북한의 주요 자원은 광물이다. 북한에 부존된 것으로 파악된 광종은 약 500종이지만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은 약 200여 종이고 이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20여 종 이상으로 추정된다. 북한 지역에는 무연탄과 유연탄이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금속 및 철강 공업에 필요한 역정탄이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갈탄이 주종인 주요 유연탄 산지는 한북 북부 탄전, 한북 남부 탄전, 안주 탄전 등이다. 금속 공업의 주원료인 철광석은 자철광, 적철광, 갈철광, 동철광 등으로 북한의 잠재 매장량은 50억 톤이다. 텅스텐, 몰리브덴, 니켈, 망간, 코발트, 탄탈륨, 지르코늄, 베릴륨 등 합금용 광물 자원 역시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금용 광물 자원 중 특히 텅스텐의 경우 매장량이 24.6만 톤으로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양이 부존되어 있다.
17 무역. 냉전 시대의 북한 경제는 자립경제 발전 노선, 사회주의 우호 무역 방식에 의한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유 등 전략물자 수입 등의 영향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는 북한 내수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산 요소들의 수입을 위해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경제난 이전 북한의 무역액은 1990년 42억 달러가 가장 높은 규모였다. 그러나 1990년대 구소련의 체제 전환과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은 1998년 14.4억 달러까지 추락하였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단일화된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대외 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했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 투입 원자재 수입이 어려웠으며 이와 함께 외환난에 직면하게 되고 무역 부문의 붕괴도 겪게 되었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 2016년에는 65.4억 달러로 여타 경제 부문과 달리 1990년대 이전보다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2016에서 2017년 6차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체제 결의 이후 2017년부터 무역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년 대외 무역 총액은 8.6억 달러로 무역 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73.4% 감소하였다. 6. 사회. 사회정책 기조. 북한은 분단 이후 여러 차례 주민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는 철저한 계급사회로서 성분 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다.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는 생성 자체가 사회적 보수의 정당한 배분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 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이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평등사회를 표방하는 북한 사회에서 더 큰 계층 차별, 평연과 지방 간의 격차 등 불평등 현상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사회의 주민 생활과 비교할 때 북한 주민 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애 과정에 걸쳐 조직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난과 시장화 진전,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조직생활 참여도가 과거와 같지는 않다. 그래도 북한 당국은 통치 안정, 집단주의 유지, 경제적 동원 등을 위해 여전히 조직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회계층과 조직.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 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 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현재 주민을 출신 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 주민 성분조사 사업은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 어린이는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타가소에서 생애 첫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 공식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공식 조직 생활은 소학교 2학년 소년단 입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년단 생활은 13세가 될 때까지 이어지고 14세가 되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조선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이 연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인데 비해 조선노동당은 일정한 입당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에서 30명 단위로 당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31세 이상 직업을 가진 노동자와 사무원은 조선직업총동맹 구성원으로서, 협동농장 농민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구성원으로서, 전업주부 여성은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구성원으로서 조직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